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최근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원회에서 코로나19와 방역 정책이 국내에 미친 영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를 처음으로 선보였습니다. 소비 지출이나 일자리 같이 우리 생활과 밀접한 내용이 많았는데요. 이 시간 이슈 토크에서는 해당 발표 내용을 살펴보고 앞으로 우리가 이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정우 시사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가장 먼저 우리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현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11월 말일 기준으로 경북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3,600여 명이었습니다. 포항이 600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또 그 다음 순위 예천으로 120명, 또 각 시군에서 50명에서 한 100명 정도의 확진자를 보였습니다. 또한 말일 기준으로 사망자를 한번 살펴보면 누적 1,849명이었고요. 코로나19 전담병원 총 8곳에 162개 병상에는 약 44%의 병상률, 가동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13,000여 명이 재택치료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혹시 백신 접종 몇 차까지 맞으셨나요? 저는 4차까지 받았습니다. 아, 4차까지 맞으셨어요? 네. 또 이제 주변에 4차까지 맞으신 분들이 드물거든요. 정말 거의 저밖에 없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저는 3차까지 맞았는데요. 네. 우리 도내 백신 접종률을 한번 살펴보면 1차는 87.7%, 2차가 86.7%, 그리고 3차 66.1%, 4차는 아주 현저하게 적은 15.5%였습니다. 이 전국 평균보다는 살짝 높은 수치이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좀 3차까지만 맞은 사람들이 더 많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19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면서 정부가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이 백신 접종 간격에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네, 한마디로 제가 딱 요약을 하자면 4개월에서 3개월 접종으로 그 간격이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지난달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동절기 추가 접종의 접종 간격을 이전 접종일 또는 확진일로부터 4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시켰습니다. 기존 120일에서 90일로 단축된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 이유는 고위험군 대상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중화항체를 분석한 결과 4차 접종 7주 후부터 중화항체가 빠르게 감소하는 걸로 나타난 데다가 또 겨울철 유행 정점 시기가 기존 예측보다 빠를 수도 있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면서 그런 결정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사실 유행이 오진 않았지만 갑자기 추워진 날씨 탓에 아마 코로나19에 더 걸리시는 분들이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이 대응 추진단의 결정에 따라 11월 24일부터는 마지막 접종이 2, 3, 4차 중에 어떤 접종이든지 간에 이전 접종일 또는 확진일로부터 3개월 이상만 지났다면 바로 접종하고 예약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마련이 됐습니다. 일단 동절기 추가 접종은 기존 단가 백신보다 중화항체가 훨씬 더 많은 한 2배에서 5배 정도 높은 2가 계량 백신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단가 백신이라고 하면 그냥 코로나19 그 균 항체 하나에만 반응을 했었다면 이번에 계량 백신은 2가지의 질병을 다 한꺼번에 막을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백신으로 개량이 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추진단은 효과성이 높은 2가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기존 화이자, 모더나, 노바백스 이런 같은 백신으로 접종하는 3, 4차 접종은 이달 17일부로 중단을 했고요. 네. 그런 뒤에 2가 백신으로 접종 유형을 단일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서 질병청은 지금 이제 백신을 좀 독려하기 위해서 또 불편함이 없도록 접종 편의 제공과 충분한 정보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정부에서 백신 접종을 또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16일 동절기 추가 접종 집중 접종 기간 운영을 발표하면서 백신 접종을 적극적으로 유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1월 21일부터 4주간 설정한 집중 접종 기간에는 현장 접종이나 또 접종 지원 방안, 포상 등의 유인책도 제시를 했는데요. 하지만 이 유인책, 포상책이 조금 아직은 구체화가 되지 않아서 조금 더 정부가 구체화를 시키고 어떻게 하면은 그 높은 지자체에 백신을 더 많이 접종한 지자체에 더 포상을 지급할 수 있는지 그런 기준을 먼저 세운 후에 이런 방안을 좀 제시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현재 정부에서는 지난달 17일부로 기존 백신 접종을 중단하고 또 이가 백신으로 백신 단일화, 또 접종 간격 단축으로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보다는 우선 백신 부작용 피해자를 위한 대책이 더 우선시돼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실제로 백신 부작용 피해자 모임, 백신 부작용 진실규명협의회에서 코로나 백신 피해 보상 특별법 제정까지 촉구했다고 하는데요. 이 관련 내용도 짚어주시죠. 네, 실제 이 협의회 대표가 지난 7월에 보면 경북 외국어 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구미에 있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6월 달에 접종을 했던 2학년 학생이 7월 달에 갑자기 메스꺼 없고 또 토할 것 같고 좀 열이 오르는데 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가 7월 달에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이상훈 백신 부작용 진실규명협의회 대표가 이 아버지인데요. 이 따님분의 아버지인데요. 이렇게 대표를 맡아서 코로나 백신 부작용으로 숨진 사람들을 위해 코로나 백신 피해 보상 특별법에 대한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백신 부작용의 피해자와 또 고통받는 중증 회귀질환의 양산을 막기 위해서 코로나 백신뿐만 아니라 독감, 간염 등을 포함한 백신으로 좀 특별법을 표기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근거가 없는 인과성 발병 기준은 42일이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 이 기간을 좀 삭제해야 하지 않나. 그래서 발병 기간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직접적인 인과성이 아닌 접종 후 발병으로 수정을 해야 하고 또 최근 법원의 판결에서도 나왔듯이 간접적이든 또 미세하든 인과성이 없음을 정부가 증명하지 못하면 보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처럼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백신 부작용 때문에 여전히 백신을 맞기 꺼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도 백신을 맞는 게 더 좋겠죠. 아무래도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좀 겨울에는 호흡기 질환도 많이 발병하고 노인분들은 또 안 그래도 좀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다 면역력이 많이 낮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최선의 예방책이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요즘 주위를 살펴보면 계절성 바이러스나 코로나19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이 초기에 비해서는 많이 좀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만 해도 3차까지 맞을 때만 해도 이제 간격을 지켜서 이렇게 계속 맞을 생각을 했지 4차까지는 이제 맞을 생각을 좀 덜 했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 많이 좀 느슨해진 게 보이죠. 또 코로나19 백신 접종률만 보더라도 지난 16일 기준으로 60세 이상의 이가 백신 예방 접종률은 13.2%에 불과하고요. 또 올해 65세 이상 독감 접종률이 77%인데 이것과 비교해보면 현저히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치명률은 독감과 거의 비슷한 질병인데도 불구하고 네. 많은 분들이 맞지 않는다는 거죠. 이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이 좀 여럿 있다고 봅니다. 한 가지는 독감이 유행하면서 의료 역량이 코로나19를 제대로 치료를 하지 못하거나 진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또 앞서 지적했듯이 겨울철은 독감에 걸리기 쉬운 계절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병원이 코로나보다 독감 치료와 예방에 우선순위를 둔다고 해서 코로나19로 인한 그런 치명률을 줄일 수는 없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방역 당국의 이런 당부에 귀를 기울일 필요는 확실히 있다고 봅니다. 또 방역 당국의 계량 백신의 한 종류인 이가 백신의 감염 효과는 기존 백신보다는 1.6에서 2.6배로 높은 걸로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집중 접종 기간에 국민들께서는 좀 귀를 기울였다가 꼭 4차 접종을 하시길 저는 독려하고 있습니다. 국민적인 정서가 사실 지금 백신의 효용과 안정성에 대해서는 많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조금 더 안전하고 또 예방이 더 잘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맞을 필요성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백신 관련 내용은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 언급한 것처럼 최근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에서 감염병 위기대응 사회경제 지표 구축 활용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네, 이 지표를 한번 저도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코로나19와 또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서 경제나 아니면 우리 소비가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 이런 수치들을 지표로 나타낸 건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리면 코로나19와 감염병이 방역 정책 그리고 이런 것들이 소비, 고용, 결혼, 출산, 교육과 같은 국내에 미친 사회적인, 경제적인 영향을 알 수 있는 지표가 처음으로 발표가 된 겁니다.
이 지표는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가 만든 건데요. 이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를 반장으로 한 별도의 이 팀을 꾸려서 만든 지표입니다. 이 작업반은 예비 연구 결과 단기 핵심 사회 경제 지표에 국민의 삶을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는 사례나 높은 정책 민감도, 그리고 짧은 측정 주기, 높은 자료 접근성과 같은 세 개 영역의 10개 지표에 주별, 월별, 이런 사회적 경제 지표의 변동 추이를 제시를 한 겁니다. 경제 분야에는요, 소비 지출, 일자리, 소상공인 관련 지표를 사회 분야를 위해서는 또 위기 가구, 사회 고립, 의료 접근성, 교육 환경, 인구 동향 지표를 이렇게 제시를 했고요. 네. 보면 수용성 위기인식 분야에는 인구 이동, 위험 인식 지표가 나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 지표만 좀 살펴보면 신용카드 분석액을 지출액을 한번 지금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코로나19 유행과 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서 소비 지출은 당연히 감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다중이용시설과 여가 관련 업종은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다중이용시설과 여가시설 영업일수를 살펴보면 유행했던 우리 2020년 3차 유행 시기에 네. 오락, 스포츠 및 문화, 그리고 영업일수가 평균 4일에서 3일로 1일 정도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기존에 4일 동안 영업을 했다면 3일 동안밖에 영업을 안 했다는 거죠. 네. 그럼 좀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위축 효과가 있었다고, 효과라기보다는 좀 별로 안 좋은 영향을 피해가 미쳤다고. 컸을 거라고 맞습니다. 예상이 되네요. 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또 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기 전에는 유행 때 이제 여가, 숙박, 음식, 서비스업의 지출이 빠르게 감소됐다가 거리두기가 완화가 되면서 다시 또 살아나는 그런 모양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지난 여름철 6차 유행에는 이런 지출 감소가 그렇게 크진 않았다고 합니다. 확실히 경각심이 많이 낮아졌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이러한 결과에 대해 감염병 자문위는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또 국민들의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인식이 변한 결과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여성이 남성보다는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게 뚜렷했는데요. 작업반은 이는 자녀 돌봄과 좀 연관이 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원격 수업을 받다 보니까 좀 집에서 케어를 해줘야 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예상해 봅니다. 네, 대표적인 지표 몇 가지 설명해 주셨는데요. 본격적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해서 우울증 환자는 늘고 출산과 결혼은 줄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죠.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우울증 환자는 늘어나고 출산, 결혼은 많이 줄었는데요. 네. 우리가 한창 이제 코로나19가 유행할 때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좀 침체돼 있고 사회 분위기가 좀 많이 활발해지지는 않았었죠. 네, 우선 우울증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월별 우울증 환자의 내원 일수를 봤더니 코로나19 1년 차인 2020년에는 간헐적인 증가만 살펴보게 됐는데 2021년 3월부터는 현저하게 늘어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특히 여성에게서 좀 증가폭이 굉장히 컸는데요. 재작년에는 이제 코로나 블루,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단어도 심심치 않게 보인 것처럼 이런 결과에 대해서 감염병 자문위 홍 의원은 우울증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사회적인 관계가 단절되고 또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나타난 결과라면서 젊은 층과 여성에게서 환자의 수가 좀 증가가 뚜렷한 만큼 이런 것들에 대한 케어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출산과 결혼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3월 이후 혼인 건수가 크게 줄어서 2021년까지 지속이 됐는데요. 네, 올해 들어서 다소 회복은 했지만 여전히 예년보다는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저도 결혼 정년기라서 친구들이 네. 정말 많은 결혼을 하는데 확실히 코로나19 때는 좀 예식장 제한도 있고 하다 보니까 많이 줄었던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혼인이 많이 없다 보니 출생아 수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감소할 수밖에 없는데요. 홍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는 국민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인 위기도 초래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년 또는 5년, 10년 이상의 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런 중장기적인 지표를 많이 개발하고 또 빅데이터 평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방역 정책의 수립 근거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이 생각에는 동의하는 편입니다.
네, 이어서 건강 분야도 한번 살펴보면요. 지난해 국민 건강 수준이 팬데믹 이전 수준에 못 미치는 걸로 나타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24일 질병관리청의 국민건강영양조사 제8기 3차년도 2021년도의 결과를 봤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 2년 차인 지난해 국민 건강 수준이 2020년도보다는 다소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팬데믹 수준, 그러니까 대유행 이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의 비만, 당뇨병 유병률이 소폭 감소했고요. 또 고콜레스테롤 혈증 유병률은 증가했습니다. 성별과 연령대 특징으로는 40대 남성과 30대 여성의 비만, 유병률이 증가가 두드러졌는데요. 40대 남성의 경우는 10명 중에 6명은 비만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성인 비만 비율은 남성은 46.3%였고요. 네. 그리고 여성은 26.9%로 각각 전년도보다는 감소했습니다. 전체 비만 발생률은 조금 줄었지만 성별과 연령대별로 들여다보면 40대 남성 비만은 57.7%로 전년보다 7%포인트 상승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 여성의 경우 30대에서 비만인 사람이 25.7%로 전년도보다 3%포인트 증가한 걸 보였는데요. 40대 여성은 0.4%포인트, 그리고 60대 여성은 1.9%포인트 오른 한 40.3%를 기록했습니다. 네. 당뇨병의 경우에도 남성은 12.8%, 여성은 7.8%로 전년도 대비해선 소폭 감소한 걸 볼 수 있었고요. 고혈압은 남성 25.2%로 전년보다 3.4%포인트 하락했고 여성의 경우에는 17.1%로 전년 대비해서 0.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고콜레스테롤 혈증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거죠. 네, 다른 만성질환과 달리 유병률 증가폭이 1%포인트 이상 커졌습니다. 지난해 고콜레스테롤 혈증 유병률은 남성이 21.5%로 전년보다 1.3%포인트 증가했고요. 여성은 20.3%로 1.5%포인트 오른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유병률 증가폭이 가장 큰 연령대는 50대로 남성은 전년보다는 7%포인트 올랐고요. 여성은 6.6%포인트 오른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방금 40대 남성에서 비만 유병률이 특히 두드러지게 상승했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그런데 대조적으로 흡연이나 음주, 신체 활동 등에서는 남성을 중심으로 수치가 전년보다 다소 개선됐다거든요. 네. 이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우선 흡연율을 좀 살펴보면 지난해 흡연율은 남성과 여성이 소폭 좀 감소했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지난해 흡연율이 남성이 31.3%로 전년보다 22.7%포인트 감소했고요. 여성 흡연율은 6.9%로 전년도에 6.6%에 비해 소폭 증가한 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비슷했습니다. 네, 고위험 음주율은 남성 19.7%로 전년보다 1.9%포인트 줄었고요. 여성은 6.9%로 전년과 유사했는데요. 또 월간 폭음률도 나타내더라고요. 네, 이제 한 달에 많이 폭음을 하는 횟수나 이런 걸 보면 남성은 4.9%포인트 감소한 47%, 여성은 소폭 감소한 24.1%였습니다. 또 재밌는 게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도 보면 되게 좋아졌습니다. 네, 남성은 50.2%, 여성은 45.4%로 전년보다 각각 1.9%, 2.4%포인트씩 좋아졌습니다. 사실 이렇게 코로나19로 집안에만 있다 보니 운동을 자주 하게 되더라고요. 네. 저도 작년과 재작년에는 좀 운동을 했었거든요. 요즘엔 조금 덜하긴 하지만 네, 저도 이 포인트씩 상승한데 좀 일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하루 1회 이상 외식을 하는 비율은 남성은 31.4%로 조사가 됐는데요. 이는 2020년 대비해서 한 5%포인트 감소한 수치입니다. 또 여성은 19.4%로 이렇게 나타나게 됐는데요. 다만 음식점에서 외식하는 비율은 줄고 있지만 포장 배달이 증가한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배달 어플도 유행하고 이러다 보니 이 배달 문화가 좀 정착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또 다른 전문가들은 또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경우에는 국민 대상이 아니라 또 일부 샘플인 10,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기 때문에 이 수치가 들쭉날쭉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이 증가하고 감소하는 이 수치들이 사실 무시할 수는 없는 지표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백신 문제와 관련 지표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